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넘어서 시장의 이슈와 인사이트를 알아보는 시간,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죠. 스페셜리스트, 대신유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안 좋을 때는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요. 네. 그럴 때 다른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라고 제가 이경민 부장이 오실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다행이죠, 그죠? 네. 예, 뭐 더 극으로 가지 않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취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 언제 모습을 바꿀지 네. 고민. 그 첫 번째 그 부분이랑 네. 미국 주가 반등하는 거의 양상을 어디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유화적인 발언에 급등을 했던 게 어제 장 후반에는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백악관의 발언을 통해서 네. 좀 상승폭을 되돌리기도 하고 네. 어떤 분석이나 흐름보다는 발언 하나하나에 흔들리다 보니까 좀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잘 생각해봐야 될 거는 그러면은 지금이 더 악화되는 방향인가 아니면은 좀 완화적인 방향인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2일 날 상호관세와 보편관세가 동시에 발표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후에 시장을 흔들어 놨던 것 중에 하나는 파월 연준 의장을 흔드는 듯한 뉘앙스가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은 그게 맞든 틀리든 최근 행보를 봤을 때는 더 악화되는 방향보다는 좀 진정되는, 네. 좀 완화적으로 가는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라 보고 있고요. 트럼프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최악의 상황은 안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보다는 좀 완화적인 방향성을 향해서 하나둘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투자 심리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 Fear and Greed Index라 그래서 네. 지금 CNN 머니에서 발표하는 그 아마 업데이트에서 매일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지표는 뭐 사상 최저 수준까지 4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포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막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늘 업데이트인 거보다 이거보다 꽤 올라와 네, 있습니다. 좀 올라왔습니다. 23인가 네. 4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네. 익스트림 피어 구간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아직까지는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네. 중립만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 24, 25%는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네. 증시는 한 하락한 거의 절반 정도 되돌리는 수준, S&P 500 기준으로는 5,700선, 나스닥 같은 기준으로 18,500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라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엇갈린 발언들이 있긴 하지만 네. 방향성 자체는 당분간은 좀 완화적으로 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좀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대응하시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P 기준으로 하면 이제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에 한 3분의 1 정도 돌린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예. 맞습니다. 한 절반 정도 돌릴 수 있다고 하면 5,600에서 5,800 지금 네, 말씀이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거기가 또 네. 아이러니하게 200일 이동평균선도 거기 위치해 있거든요. 네, 네. 보통 200일 이동평균선을 추세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추세선을 넘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동력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5,700, 18,500선 전후까지 반등을 한 뒤에 네. 그 다음 모멘텀을 탐색하는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20일, 60일, 120일 그런데 미국은 50일선을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50일하고 200일선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50일선도 이제 그 중간쯤에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이 관세 정책과 트럼프의 이 좌충우돌이 더 악화될 것이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어렵죠. 네. 물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냐. 그것도 사실 고민이 있지만 그죠? 그쵸.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쪽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을 얘기를 조금 주시면 네.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잘 버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근거들이 뭘까요? 결국 이제 밸류가 좀 싸다는 건가요? 밸류에이션이 네. 싸기도 하고, 네. 일단 9배가 아직도 안 되거든요. 네.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네. 그리고 선행 PBR 같은 경우도 2,500선이 0.8배고, 네. 확정 실적 기준 PBR도 0.8배 수준이 2,350선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딥밸류 구간으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기 그림 보시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12개월 선행 EPS를 보면 반도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녹색을 보시면 코스피 전체 12개월 선행 EPS인데
2월, 3월 저점으로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충분히 재평가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 좀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일단은 2,600선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 레벨까지 가게 된다면 뭐 추세적인 흐름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기준으로 2,440선을 빠르게 회복했고 어제 2,5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고 오늘도 2,50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 2,580선 정도 와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다 온 거 아닌가라는 걱정보다는 네. 일단 200일선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고 저희가 생각하기엔 밸류에이션 정상화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2,600선 후반, 2,700선 초중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5월달, 6월달까지는 좀 상단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9일을 앞두고 주가가 정말 아주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라 죄송하지만 살벌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투자자들이 정말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요. 2,300이 그때 순간적으로 깨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오셔서 이제 극단의 구간은 지나고 공포감을 반영한 것 아니냐. 네. 적어도 이제 적어도 그 자리에서 따라서 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뭐 V자로 지금 네, 반등이 네. 온 상태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 일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조금 더만 더하면요. 다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물밑에 남아있는 우려감들이 미국의 국제시장의 불안감들이잖아요. 뭐 달러화도 그렇고요. 네. 그죠? 그런 우려들은 수면 아래 가라앉은 걸까요? 아니면 또 사실 트럼프가 이상한 얘기하면 금융시장이 또 트럼프를 압박하기 위해서 뭔가 좀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예.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굉장히 강한 관세 정책 예. 그리고 한 발 물러서는 흐름들 이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기준점을 보여줬다, 마지노선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리 본다면은 저희는 뭐 4.5, 4.6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 4.5를 넘나들면서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그리고 3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는 5%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한 발 물러서기 시작했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60달러를 깨지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기업.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에너지 패권 그리고 원유 수출, LNG 수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에너지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망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들어오니까 채권금리, 유가 흐름에 따라서 좀 한 발 물러섰다라고 보고 있는데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채권금리 다시 위쪽으로 4.6, 4.7을 넘어서 뭐 5% 가는 10년물이 5% 가고 30년물이 5% 넘는 그림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만약에 채권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면 뭐 요 최근 등락을 네.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죠. 좀 반등 시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반등 이후에 물가 안정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뭐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채권 시장이나 달러화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위축된 심리가 좀 되돌려지게 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달러 인덱스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림들 그러니까 채권금리와 달러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최근 채권금리가 급반등을 했던 것은 일시적인 네. 현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채권 그다음에 달러 얘기 나온 길에 조금 뜬금없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뒤에 기억하다 잊어버릴 수 있어서 네. 금에 대한 투자는 사실 금 가격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어제는 이제 사실은 트럼프 유화적으로 하면서 어제 금 가격이 한 2% 이상 빠졌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에 대한 그 수요나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금 투자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금을 저점에서 사신 분들이면 네. 그냥 길게 가져가셔도 또 문제가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3,000달러 수준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라는 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한 3,300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금을 따라서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예. 수준이고 오히려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네. 위험 자산 투자가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보면은 금대 구리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은 많이 올랐고 네. 구리는 아직까지 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경기 민감, 그 원자재나 이런 쪽들 예.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쪽들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금을 투자하신다고 네. 한다면 3천 초반 또는 3천 선에서 지지력 테스트하는 과정을 좀 비중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또 금 말고 원자재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많지는 별로 않아요. 없죠. 네, 맞죠. 금을 하나의 어떤 위험 자산의 반대로서 이제 네. 투자하는 건데, 네, 약간 셌지만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아 여쭤봤고요. 오늘 이제 한미 간의 그 통상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네, 우려와 기대. 글쎄, 뭐 우려가 좀 더 큰 거 아닌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네. 뭐 일단은 일본의 케이스도 그렇고 인도의 케이스도 그렇고 네. 첫 번째 회의에서 모든 걸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좀 한 발 물러서면서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들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즘 나오는 얘기는 쟁점이 되는 것들은 좀 뒤로 미루고 관세 관련해서 MOU나 협정을 체결해서 일단은 지금 유예된 90일간의 상호 관세를 유예시킨 거를 좀 더 연장 유예해서 네.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고선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정확히 뭐를 요구하는지를 언급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차 협상이 결렬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빠르게 결정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지금은 좀 서두르면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것보다 뭐 백지 주고 뭐 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거 뭔지 적어봐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이 우리가 한미 통상 협상이 열리지만 이번 주 협상에서 뭔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시간이 또 지연되거나 차기 협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국내 증시 수급 이야기와 주요 섹터 전략 얘기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우리가 시장이 조금 더 탄력 있게 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외국인 기관이 이제 매도거든요. 네, 근데 네. 개인들만 사는 한계. 결국은 이제 기관은 뭐 필요하면 샀다 팔았다 하는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도. 저도 월별 체크하는데 4월에만 10조 원 넘게 순매도예요. 그죠? 네, 네. 지속적으로 파는데요, 외국인들이. 어떤 변화가 좀 있으려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일단은 달러 인덱스는 작년 10월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네. 근데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 1,420원, 30원대에서 안 내려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에서 입장에서 느끼는 원달러 환율은 너무 약한 거죠. 이게 바뀌어야지 외국인 수급이 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외국인 매도는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들은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20원 깨고 내려가서 1,400원 초반까지 내려가는 그림들이 나와야지 좀 수급적으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조금 다행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일방적으로 매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물 시장이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한 6조 정도를 매도했거든요. 네. 그때 시장이 정신없이 무너졌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4월 중순 이후 선물은 환매를 좀 매매는 했나요? 예. 여기 선물은 네. 조금씩 매수 우위를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매수했고 며칠 전에도 매수했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물 시장에서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뭐 수출주나 IT를 좀 매도하고 있고 내수를 좀 매수하고 있으면서 워낙 수출주나 IT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매도처럼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은 좀 진정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초반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보여지게 된다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인이 보기에는 원화가 너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제 다시금 달러와 원달러 환율 간의 괴리가 좁혀지게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로 원화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불안하지만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는 작은 변화에도 매수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핵심 섹터에 관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트럼프가 일정 부분 후퇴를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동안 트럼프 때문에 눌렸던 섹터들이 빠르게
올 개연성이 높지 않은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만큼 탄력은 못 봤습니다. 반도체도 SK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춤되네요, 반도체는요. 네. 일단은 최근 빅테크 향후 실적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아졌죠. 예. 그러니까 이번 분기, 1분기 실적은 선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자, 다음 분기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관세 정책이 이제 보편 관세가 시행되었고, 그리고 부품 관세도 좀 예정된 상황에서 실적을 담보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인 흐름들은 1분기 서프라이즈 이후에 연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진정되고,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나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게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좀 나타나면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조금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중국 경기 회복, 그리고 유럽 경기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실적이나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런 쪽들은 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충분히 선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PER이 3배 중후반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7%, 8%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레벨은 락바텀권역에 있고, 아직까지 불안 심리가 남아있다 보니까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미중 협상이 재개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미일, 미인도 이런 쪽에서 협상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나 자동차나 2차 전지나 적어도 이제 더 밀릴 자리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 약간 중립 이상 정도 분할 매수 전략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 섹터들은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트럼프의 수혜를 받았던 섹터들은 어떻게 되느냐? 조선방산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요. 뭐 공매도에도 사실 타겟이 될 것 같은데 타겟이 안 됐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역시 조선방산은 여전히 좋습니다. 조선방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레벨에서는. 지금 레벨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뭐 추격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다. 지금 너무 좋은 투자 환경이죠. 매크로 환경이나 업황이나 아니면 실적이나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트렌드의 한 흐름들도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한때 핫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던 여러 업종들 중에서 뭐 제약바이오도 있었고 전력기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 업종들이 영원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지만 한때 출렁출렁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기도 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조선방사는 긴 흐름에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좀 경계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저점에서 잘 사신 분들은 그냥 두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새롭게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트럼프 수혜주냐 피해주냐를 봤을 때 트럼프 수혜주보다는 피해주들이 조금 더 접근이 편안하다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섹터만 여쭤보았고, 그러면 이제 뭐 실적 시즌도 이제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압축해서 공략 이제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가운데 이렇게 뭐 사실은 우리가 얘기 안 한 것 가운데 내수주도 있고 그죠? 중국 관련된 이런 뭐 엔터주도 있고 여기 소비주도 있습니다. 좋게 보시는 섹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관세 피해를 받았던 관세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선반영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를 좀 중심 업종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수 경기가 회복되면 좀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인터넷, 뭐 의류, 섬유회복, 그리고 화장품. 이게 중국과도 맞물려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트럼프 관세 정책 피해주 플러스 한국 내수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본다면은 뭐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엇갈리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좀 업사이드를 좀 높여볼 수 있는 그런 대표 업종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류로서 이제 은행이나 이런 금융지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밸류업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가다가 좀 여러 이유로 주춤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게 되면 밸류업 이런 기대감들도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밸류업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배당하고 자사주 확대한다고 한다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수가 돼버리는 거죠. 예. 더 센 거를 해야지 업사이드를 높여줄 텐데.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다 하더라도 뭐 이전만큼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탄력은 좀 남아있고, 한번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 기존의 박스권보다 좀 낮은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박스권 상단을 열리게 된다면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끌어갈 만한 힘이 있을까? 작년처럼 굉장히 레벨업 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기에는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제한적으로 생각을 보시는군요. 네네. 네. 네, 오늘 스페셜리스트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